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지적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당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시간. 이번 임무는 아주 흥미롭고도 꽤 묵직한 미스터리를 하나 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만만치 않죠? 맞아요. 지금 우리 테이블 위에는 그 60대 남성 환자의 소변 유기산 정량 분석 추적 검사, 줄여서 OAP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네, 흔히들 병원에서 받는 아주 단순한 건강검진 피검사, 수치 나열, 뭐 이런 거 생각하셨다면 완전 오산입니다. 그쵸, 완전 다르죠. 이 OAP 검사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아주 정밀한 재무제표 혹은 감사 보고서와 같습니다. 아, 기업의 재무제표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겉보기에 멀쩡한가를 넘어서 세포와 대사 시스템이라는 수조명의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그쵸. 어느 부서에서 자금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공장이 몰래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그 세포 단위의 생화학적 찌꺼기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추적하는 자료니까요. 네, 그런데 이 환자의 케이스에는 아주 기이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 60대 남성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아주 집중적이고 헌신적인 장내 환경 개선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네,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 본인은 치료를 거듭할수록 지표가 사방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극심한 피로랑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계세요.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감까지요. 건강해지기 위해 올바른 치료를 받았는데 몸은 더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해독해야 할 핵심 퍼즐입니다. 표면적인 증상이나 단편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이거 치료가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닌가? 혹은 부작용이 심각한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환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지표의 요동은 단순한 건강 악화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악화가 아니다? 네, 오히려 장내 생태계라는 거대한 제국이 붕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재편 과절에서 발생하는 아주 필연적이고 격렬한 생화학적 전이 상태입니다. 와, 제국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우리는 이 OAP 보고서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그 혼란의 장막 뒤에서 실제로 얼마나 정교한 대사적 재프로그래밍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 같은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절망적인 이야기로만 시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보고서를 넘겨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미소를 지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 곰팡이 수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치열했던 곰팡이와의 전쟁에서 환자가 확실한 승전보를 울렸다는 사실이죠. 자료를 보면 강력한 항진균 치료의 결과로 장내 곰팡이균의 과증식을 보여주는 지표인 디아라비니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극적인 변화였죠? 이전 검사에서는 무려 360을 훌쩍 넘기면서 붉은색 경고등이 쳐져 있었는데 이제 155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었어요. 환자의 장 속에 아주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칸디다 곰팡이 군단의 기세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곰팡이가 뿜어님인 독사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았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들이 드디어 첫 숨을 돌리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치료의 1차 목표는 아주 훌륭하게 달성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곰팡이 제어라는 긍정적인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된 것은 확실히 축하할 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생태학의 절대 법칙이 하나 있다는 건데요. 생태학의 법칙이요? 네, 자연계는 절대로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비어있는 걸 못 참는군요. 그렇죠. 곰팡이균이 대대적으로 물러나면서 환자의 장내 생태계에는 거대한 영토가 빈집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생태적 지위, 그러니까 에콜로지컬 리치가 비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생태적 지위.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진 초원에 새로운 무리가 득달같이 밀려들듯이 곰팡이가 비워둔 그 비옥하고 넓은 장내 점막 환경에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생물 교체 현상입니다. 결국 곰팡이가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부동생이 하루아침에 주인이 없는 공터가 된 셈이네요. 비옥한 영토가 비워지니 다른 녀석들이 밀고 들어온 거고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불행히도 새로 입주한 이 세력이 이전의 곰팡이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공격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보고서의 프라이오리티 1, 즉 최우선 경고음으로 등장하죠. 네, 아주 심각한 수치가 하나 눈에 띕니다. 환자의 3,4-디하이드록시 페닐 프로피오네이트, 이름도 참 긴데 줄여서 3,4-DHPP라는 수치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치료 전에는 기준치 내에서 아주 얌전하던 녀석이 이번 검사에서는 상한선 대비 무려 10.32배나 폭증했어요. 0.06에서 1.96으로 치솟았죠. 네, 그 3,4-DHPP 수치의 폭발적인 상승은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블룸을 의미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이요? 특정 혐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균주들이 그 비워진 장내 영토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비정상적으로 대번식해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 녀석들이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숙주의 신경계를 교란하는 아주 치명적인 대사산물들을 뿜어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메커니즘이 바로 그 신경계 교란입니다. 이 3,4-DHPP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서 아주 중요한 효소 하나를 정조준해서 타격하더라고요. 네, 아주 무서운 기전이죠. 바로 도파민을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전환시켜주는 도파민 베타 수산화 효소, 즉 DBH를 강력하게 마비시켜버립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적절히 사용된 후에 다음 단계의 신경 전달 물질로 부드럽게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전환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 전환 스위치를 장에서 올라온 박테리아 독소가 고장내버린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기전을 짚어주셨습니다. 전환 스위치가 고장나면 뇌와 교감신경계에는 갈 곳을 잃은 잉여 도파민이 과도하게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이 넘쳐나는 거군요. 도파민이라고 하면 보통 행복 호르몬이나 보상 심리를 떠올리면서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도파민 분비된다고 다들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과적된 도파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도파민은 빠르게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파민 퀴논이라는 매우 반응성이 높은 독성 물질로 변질됩니다. 도파민이 뇌를 파괴하는 도구로 변한다니 정말 섬뜩한 일입니다. 이 도파민 퀴논은 신경세포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신경세포의 퇴행을 촉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경계를 향한 일종의 화학적 디도스 공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학적 디도스 공격.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트래픽을 쏟아부어서 시스템을 아예 다운시켜버리는 거니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니까 당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왜 이 60대 환자분이 최근 그런 극단적인 증상들을 호소했는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주실 겁니다. 네, 갑작스러운 강박적 성향이나 불안감이 그냥 온 게 아니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드는 수면 장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 뇌가 멈춘 듯한 정신적 피로도, 이 모든 게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 현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뇌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그 끔찍한 정신적, 신경학적 증상들의 진짜 발원지가 사실은 장내 미생물들의 치열한 세력 다툼에 있었다는 사실. 이건 현대의학이 바라보는 인체 네트워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장에서 벌어진 전쟁이 뇌를 타격하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클로스트리디움의 반란이 쏘아올린 다비 효과는 뇌에서 멈추지 않아요. 장내 미생물의 급격한 교체는 환자의 전신 대사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붕괴를 가져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뇌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신 대사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네, 보고서의 프라이오리티 3로 분류된 지표들을 보면 그 피해 규모가 간과 세포 단위까지 번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은 간의 해독 상태를 보여주는 오로테이트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상한선의 3.2배를 훌쩍 넘겼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것은 간에서 독소를 처리하는 요소 회로에 심각한 교통체증, 즉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도로 바꿔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 처리 공장이 완전히 멈춰선 겁니다. 요소 회로가 멈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나요? 1분 1초가 다르게 전신으로 독성이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암모니아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신경 독소거든요. 우리 뇌는 혈류 속의 유해 물질이 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뇌혈관 장벽, BBB라는 견고한 방어벽을 가지고 있지만 카스 형태의 암모니아는 그걸 뚫어버리나요? 네, 암모니아 가스는 이 장벽을 너무나 쉽게 통과해버립니다. 뇌로 침투한 암모니아는 별 모양의 신경세포인 성상교세포에 직접적인 염증과 부종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뇌세포가 암모니아 가스에 중독되어서 퉁퉁 붓고 질식해가는 상황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가 호소했던 아침에 눈을 뜨기조차 힘든 전신 무력감, 그리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브레인 포그 현상. 이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암모니아 가스 때문이라는 게 지표로 증명된 셈이네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뿐만이 아니었죠. 또 다른 지표가 있나요? 알파 케토 베타 메틸 발레레이트, 줄여서 알파 KBM 수치가 3.09배 상승했고요. 더 중요하게는 세포 내 에너지 대사의 핵심 지표인 메틸말로네이트, 즉 MMA 수치 역시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MMA는 세포 내에 비타민 B12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결핍 지표잖아요. 정확합니다.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비타민 B군이라는 필수적인 땔감, 즉 조효소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B1, B2, B3, B5, B12 전부 다요. 그런데 환자는 분명 건강을 회복하려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을 텐데요. 왜 세포는 비타민 B12 기아 상태에 빠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장내 유해균들의 아주 영악하고 뻔뻔한 생존 전략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탈취 현상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숙주인 환자가 자신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먹은 비타민 B군을 곰팡이가 사라진 틈을 타 폭발적으로 증식한 유해세균들이 중간에서 대량으로 가로채버린 거죠. 맞아요. 적군이 아군의 보급로를 끊고 식량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는 데 써버린 겁니다. 완전히 도둑들이네요. 비타민 B12를 뺏겨버리니 우리 신경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수초가 제대로 유지될 리 없고 신경 전달 속도는 뚝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 영양 결핍은 단순히 에너지가 떨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하단에 자리 잡은 퀴놀린산 수치까지 상한선을 돌파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퀴놀린산이요? 네. 비타민 B군이 고갈되고 염증이 만연해지면서 트립토판 대사가 세로토닌이라는 안정적인 반향으로 가지 못하고 퀴놀린산이라는 흥분성 신경 독소를 만들어내는 경로로 우회해버린 것입니다. 아, 뇌신경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절박한 경고등이 켜진 거군요. 흥분 독성 상태라고 하죠. 뇌는 도파민 퀴논과 퀴놀린산의 공격으로 불타오르고 간은 암모니아를 해독하지 못해 막혀있고 세포는 비타민을 도둑맞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토록 동시다발적인 대사의 붕괴가 일어나는 건가요? 이 혼란의 맥락을 큰 그림에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과학적 기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다이어트나 해독요법을 시작할 때 초반에 두통이 오고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 이른바 명현현상 같은 거요? 초반에 몸이 더 아픈 이유죠. 네. 이 환자의 장 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필름의 해체입니다. 세균들의 요새가 무너지는 거군요. 장내 유해균들은 자신들을 숙주의 면역계나 약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끈적끈적한 다당류 점액질로 이루어진 견고한 요새, 즉 바이오필름을 구축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강력한 장 치료로 인해 마침내 이 요새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죠. 통쾌한 일 아닌가요? 문제는 그 요새 안에는 균들만 숨어 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 분량의 대사 독소들,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같은 환경 독소들이 요새가 깨지면서 일시에 혈류로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고여있던 오염수가 한꺼번에 혈류로 쏟아져 내린 것과 같네요. 간이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네, 평소라면 천천히 처리했을 간의 해독 시스템이 포화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바이오필름 붕괴가 1차적인 쓰나미였다면 그 쓰나미에 휩쓸려온 잔해들이 만들어내는 2차 피해가 바로 다이오프 현상이겠죠? 정확합니다. 두 번째 원인이 다이오프 현상입니다. 곰팡이와 유해균들이 치료제에 의해 죽어나갈 때 그들은 결코 조용히 산화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군요. 네, 세포격이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내독소, 즉 LPS와 찌그러진 단백질 파편들을 사방에 흩뿌리고 죽습니다. 이 내독소들이 장루수를 타고 전신 혈류를 돌며 강력한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그 파괴력은 데이터로 아주 선명하게 증명되잖아요.
환자의 DNA 산화 손상 지표인 8-OHDG 수치가 이전 검사의 2.52에서 8.70으로 말도 안 되게 폭등했어요. 네, 뇌독소들이 세포에까지 침투해서 유전자에 산화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에너지 지표가 왜곡된 주범이기도 하죠. 죽으면서까지 전신에 독을 뿌려대다니 정말 지독한 녀석들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원인까지 겹쳤잖아요. 네, 세 번째는 대사적 적응 스트레스입니다. 적응 스트레스요? 오랫동안 곰팡이와 유해 비생물이 지배하던 억압된 환경에 몸이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곰팡이가 사라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수년 동안 억눌려 마비되어 있던 체내 효소 시스템들이 다시 가동을 시작하려다 보니 일시적인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거죠. 오랫동안 안 쓰던 기계에 갑자기 윤활유를 붓고 돌리면 처음에는 덜컹거리고 소음도 심한 것 같은 이치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지금의 거대한 생화학적 폭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댐이 무너져 독소가 쏟아지고 세균들은 죽어가며 내독소를 부려대고 몸은 새로운 정상화 환경에 적응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 완벽한 퍼펙트 스톰이네요. 네,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환자분께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엄청난 생화학적 폭풍 속에서 환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현대 정밀기능의학은 이 상황을 결코 치료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치로 가기 위한 중간 청소 단계의 혼란기임을 강조하죠. 대사적 회출을 위한 5단계 로드맵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향후 6개월간 대사적 회춘을 이루어낼 5단계 마스터 플랜입니다. 페이지 1, 1단계는 클로스트리디움 억제입니다. 강력한 항생제를 또 투하하나요? 아닙니다. 장내를 또다시 초토화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라는 강력한 유익 효모균을 고농도로 투입합니다.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 네, 이 유익균이 장내 점막에 먼저 자리를 잡고 영양분을 선점해서 클로스트리디움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경쟁적 배제 전략을 사용합니다. 나쁜 놈들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착하고 힘센 용병들을 풀어서 나쁜 놈들이 발붙일 땅을 없애버리는 거군요. 네, 부작용이 없는 영리한 전술이죠. 그 다음 페이즈 2는 독소 배출입니다. 다이어프 현상으로 쏟아져 난 그 쓰나미 같은 독소들을 치워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때 활성탄이나 제올라이트 같은 강력한 바인더를 투입합니다. 이 바인더들이 장내에서 일종의 진공청소기처럼 작용해서 독소들이 혈류로 흡수되기 전에 꽉 흡착시켜 안전하게 배출해버립니다. 간의 해독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적인 방어막이네요. 독소 확산을 막았다면 페이즈 3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즈 3에서는 꽉 막혀버린 간의 해독 공장, 즉 요소 회로를 뚫어주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아까 오로테이트 수치가 폭등하면서 암모니아가 뇌로 가고 있다고 했죠? 네, 이 암모니아 해독을 돕기 위해 L-아르기닌이나 마그네슘 같은 특정 영양소를 고용량 지원군으로 투입해서 요소회로 가동을 가속화합니다. 뇌로 향하는 암모니아 곡성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구출 작전이죠. 뇌를 짓누르던 암모니아 가스가 거치기 시작하면 드디어 브레인 포그도 사라지겠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페이지 4, 드디어 에너지를 복구할 차례죠. 네, 세균들에게 도둑맞았던 비타민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흡수율이 극대화된 리포좀 형태의 비타민 B12를 보충한다는 겁니다. 아, 리포좀 형태요. 일반 비타민을 왕창 때려 넣으면 또 세균들 군량미만 채워주는 꼴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리포좀 기소를 이용해 장내 세균의 약탈을 피해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로 다이렉트로 꽂아 넣는 전술입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마지막 페이지 5는 뭔가요? 마지막 페이지 5는 신경염증 관리입니다. 커큐민이나 고순도 오메가3 같은 항염증 물질을 투입해 퀴놀린산 등으로 인해 흥분 상태였던 신경세포를 진정시키고 복구를 돕습니다. 유익균 투입으로 적군을 밀어내고 바인더로 쏟아진 폐기물을 청소하고 아르게닌으로 막힌 요소 회로를 뚫어주고 리포존 비타민으로 뺏긴 식량을 직배송하고 마지막으로 커큐민으로 둘탄 신경망을 복구하는 완벽한 5단계 마스터 플랜이네요. 네, 이 전략대로 향후 6개월의 혹독한 과정을 이겨낸다면 환자분은 놀라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고통을 보상받을 만큼 급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지금 지표가 흔들리는 것은 인체가 정교한 대사 균형인 유바이오시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입니다.
이를 극복하면 환자의 대사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젊고 강력한 수준으로 회복될 겁니다. 대사적 회춘이 일어나는 거군요. 진정한 의미의 회춘이죠. 가슴이 웅장해지는 결론입니다. 오늘 깊게 파헤친 OAP 보고서는 단순한 절망의 기록표가 아니었네요. 진정한 건장을 찾는 과정은 얌전한 직선 코스가 아니라 곰팡이에서 박테리아로 패권이 이동하는 치열한 전쟁터이자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몸의 생태계는 정말 치열하고 역동적입니다. 언제나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는 당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놀라운 미시 세계의 첫 보전은 어떠셨나요? 이 치열한 분석의 끝에서 당신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세한 박테리아들의 세력 다툼이 우리의 도파민 수치를 쥐락펴락하고 극심한 불안감이나 수면장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이 느낀 이유 없는 우울함이나 극심한 피로는 과연 온전한 당신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장내 미생물들이 벌이는 영토 전쟁의 파편일 뿐일까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우리의 기분과 성격을 조종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식을 향한 청취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탐구를 응원하며 우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날카로운 통찰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